3.1운동 만세, 3.1 만세 운동이에요. 1919년 그 이전 해예요. 3.1운동 1919인 거 알아요? 네. 네.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자,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자. 그래서 3.1운동. 이 작품은 1919 3.1운동 이전에 일제강점기 초기 일제에 의해 고통을 겪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비판적 시각에서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원래 제목은 묘지였어. 뭐가 묘지였을까? 조선인 현실. 근데 조선인은 뭐라고 비유를 했을까? 묘지가 조선이니까. 조선인은 실체? 구더기. 그렇군요. 이걸로 비유를 합니다. 신문에 연재되고 있었던 잡지가 폐간되면서 잠시 중재되었다가 24년 만세전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서 다시 연재가 되었다. 상서비형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현대소설이고요. 아, 요거 중요해요. 어디가 중요하다? 사실주의, 여로형 소설, 여행길 소설이에요. 이런 것들. 무슨 말이냐? 동경에서의 유학하고 있는데 아내가 위독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배 타고 부산 와서 기차 타고 자기 고향에 왔다가 다시 부산으로 저기 거쳐서 일본으로 돌아갈 거야. 여로형 소설, 여행길 소설. 동경 유학생의 눈에 비친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전체 줄거리는 아내가 위독하다라는 정보받고 귀국을 하는데요. 여기저기 술집을 전전하면서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 배 안에서 조선인을 멸시하는 일본인들의 대화를 듣습니다. 조선인들이 굉장히 얼빵에 완전 미개인이야. 대충 적당히 이빨 털어가지고 부슬리면은 저기 북해도 탄광이나 미친 공장이나 이런 데서 갖다 팔아먹을 수가 있어. 걔네들 좋다고 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요? 아, 내 알까 아니지 원시인들 뭐 상관하나? 이런 식으로 조선인들을 돈벌이로만 보고 있는 걸 보면서 분개하고 부산, 김천, 서울 집으로 이동하면서 조선이 처한 현실을 관찰하고 울분을 느끼는데 안타깝다. 이렇게 쓸까? 울분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울분만 느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글의 주인공 나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시절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한계지. 결국 아내는 죽고 나는 죽은 아내를 위해 눈물조차 흘리지 않고 다시 동경으로 돌아갑니다. 밑줄 원점 회귀의 여로형 구조 출발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소설 중에 원점 회귀형 소설 뭐 아는 거 있어요? 있어요. 이 교과서에 있으니까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도 원점 회귀형 소설이에요. 이렇게 옆에다가 쓰 같아요. 원점 회귀형. 아이씨 무슨 원점 회귀형을 쓰고 있어. 구보시. 그렇지. 소설가 구보시. 구보시라고만 씁시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 체크. 현실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지식인의 한계가 나타납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음 페이지. 시작하죠. 만세전. 조선에서 3.1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 그러니까 몇 년? 1918년 겨울. 일본에서의 유학 중인 나는 1인칭이죠. 그런데 내가 관찰한 사건, 내가 직접 겪은 일에 대해서 쓸 거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 아내가 위독하다라는 정보를 받고 귀향합니다. 늘 아프던 아내가 위독하다라는 정보를 받았는데도 나는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애정이 없었어. 기차 시간까지 여유가 있다라는 이유로 단골 카페에 가서 그곳에서 일하는 정자, 여자 이름이에요. 술을 마시거나 음악학교 선생을 만나며 늦장을 부린다. 귀국하는 배에 올라서 미행하는 일본 형사에게 계속 시달리면서 울분을 새긴다. 에이! 조선 사람인데 조선 간다고 너 뭔가 수작 부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면서 부당하게 가방 검사도 당하고 그렇게 해요. 갖고 있던 편지도 뺏기고. 그러다가 나는 일본 형사를 피해서 배 안에 욕실, 목욕탕으로 들어갑니다. 조선인들 갖다 팔아가가지고 돈 번 놈 이야기가.
자랑처럼 하고 있죠. 어쨌든 10년이라면 한 미천 잡으셨겠구만. 아유, 이번에는 상인 비슷한 자가 입을 벌렸다. 아유, 웬걸요. 요즘은 조선도 밝아져서 조선 사람들도 세상 물정을 좀 알게 돼서 좀처럼 한 미천 잡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어때요? 아, 요보 말씀이에요. 옆에 나와 있는 거 요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일본인들이 한국을 낮춰서 부르던 호칭 여보, 여보 그거의 줄임 모양 걔네 발음이에요. 이렇게 여보쇼 할 때 요보 말씀이요. 젊은 놈들은 그래도 제법이지만 시골에 들어가면 대만의 생과 대만의 야생 민족보다 낫다면 나을까? 인제 가서 직접 한번 보쇼. 하하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새끼는 조선 사람들을 원시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대만의 생범이라는 말에 그 욕탕에 들어앉아 있던 사람들은 나만 빼놓고 모두 껄껄 웃었다. 왜? 전부 다 외놈들이었으니까. 그러나 나는 기가 막혀 입술을 악물고 치어다 보았지만 더운 김이 서려서 분노는 느끼지만 소극적으로 표출하는 거죠. 뭐라는 거야? 이 외놈 새끼. 다시 한번 얘기해봐. 시비 걸거나 주먹다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슬쩍 째려보고 끝이지. 걸자라는 말은 옆에 단어 뜻 보면 그를 낮잡아 이러는 말. 그 자식들 누구? 외놈들에게는 분명치 않은 모양이었다. 목욕탕 들어오는 사람들이 차차 꾸역꾸역 쏟아져서 들어온다. 사실 말이지 나는 그 소위 말하는 우국지사는 아니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은 아니나 내가 망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잊지 않고 있기는 하다. 즉 나는 투쟁하지는 않지만 나라를 빼앗겼다. 국권을 상실했다라는 현실을 인식은 하고 있다. 근데 거꾸로 가야지. 국권 상실의 현실은 인식하지만 투쟁하지는 않고 있다. 학교나 하숙에서 지내는 데는 일본 사람들과 오히려 서로 통사정을 하느니만큼 좀 낫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 고통은 참을 데가 없을 때가 많다. 국권을 잃은 거에 대한 고통이겠지.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만국의 백성이 된 지 벌써 근 10년. 이제는 무관심하도록 주의가 관대하게 내버려졌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차별을 경험하거나 부당한 것들을 목격을 해도 그냥 모른 척 하고 지나간다는 얘기인 거겠지. 도리어 소학교 시대에는 일본 교사와 충돌을 해서 퇴학을 하고 조선 역사를 가르치는 사립학교로 전학을 가겠다라는 듯 솔직히 어린 마음에는 애국심이 비교적 열렬했지만 어린 시절에는 그냥 정의로웠지만 차차 지각이 나면서 생각이 트이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일본으로 건너간 다음에는 심사가 뒤틀리는 일을 당하거나 1년에 한 번씩 귀국하는 일에 하관에서 시모노세키에서나 부산 경성에서 조사를 당하고 조선인이 일본 학교에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어쨌든 티는 나니까 일로 좀 와보고 가방 좀 한번 열어봐봐 이런 식인 거지. 성이 가시게 할 때에는 귀찮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지만 그때뿐이고 적개심이나 반항심을 일으킬 기회가 적었었던 것이다. 소극적인 지식인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열받기는 한데 그냥 참고 마라. 적개심으로나 반항심이라는 것은 압박과 학대에 정비례하는 것이나 압박과 학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적개심이나 반항심도 커지게 되어 있지. 사실 그것은 민족적으로 활로를 얻는 유일한 수단이다. 유일한 수단, 민족적으로 활력을 얻는 유일한 수단은 뭐예요?
일제에 대한 적개심, 반항심. 나는 생각하고 있어. 외놈들에 대한 적개심과 반항심은 필수다. 꼭 필요한 거다. 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 그러나 7년 가까이 일본에 있는 동안에 경찰관 이외에는 나에게 그다지 민족관념을 굳게 의식해 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의 유학할 때도 경찰관 이외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딱히 없어. 경찰관 이외에는 어떻게 딱히 나를 괴롭히지 않아. 그러니까 나라를 잃었다라는 생각을 굳이 안 하게 되는 거지. 원래 정치 문제에 흥미가 없었던 나는 그런 문제로 독립을 한다거나 현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거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거나 그런 일로 머리를 썩여본 일이 거의 없었다 해도 가할 만큼 오를 만큼 정신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현실에 대해 현실 문제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그러나 요새 와서 나의 신경은 점점 흥분하여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적개심이라든지 반항심이라는 것은 보통의 경우엔 자동적, 이지적, 이성적이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생각엔 적개심, 반항심이라는 건 자동적, 이지적인 게 아니라 피동적, 감정적으로 유발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저놈들 이 현실이 부조리해라고 해서 생각해서 적개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일단 당해봐야 생기는 거야. 근데 나는 경찰관 이외에는 딱히 당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적개심도 잘 안 들어.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은 지나치는 말 한마디, 그 태도로 말미암아 조선 사람들의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을 끌어오르게 하는 모양이다. 보통 조선 사람들은 외놈들이 한마디만 해도 적개심이 막 생겨. 그러나 그것은 결국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 구해야겠다라는 지각을 주는 가장 기묘한 원동력이 될 뿐이다. 즉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내가 봤었을 땐 외놈들도 전략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잘해줘야지 적개심 반항심이 안 될 텐데 현재의 외놈들은 그냥 지나가면서도 툭툭 던지는 이 한마디 그 태도로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하는 원동력을 줄 뿐인 거지. 이렇게 조선 사람들이 독립을 해야 되겠어. 외놈들 때려잡아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엔 외놈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밑에 주인공 나의 성격 및 태도라는 것으로 봤을 때 맞아 이거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었지. 우국지사는 아니나 나라를 빼앗겼다는 건 알고 있고 억압을 당하면 귀찮고 분하지만 그때뿐이고 조선인을 멸시하는 일본인의 대화를 듣고 울분을 느끼지만 별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나는 민족의 현실에 연민과 분노를 느끼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는 못하는 무기력한 지식인입니다. 이 소설 언제까지? 이 소설 끝날 때까지. 됐어. 조선 진짜 무덤 같아. 조선 놈의 새끼들 그냥 다 구데기 같은 새끼들 그냥 다 그렇게 살다가 되져버려. 진짜 되져버려라. 이런 단어를 쓰면서 그러면서도 아무 행동도 안 해. 되나요? 됐고 옆에 거 오른쪽 위에 보면서 작품의 내용 전개 방식 나의 이동 경로에 따라 동경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한마디 써줄 수 있지 않나? 뭐라고? 이 소설은 원점 회귀형 소설이다. 원점 회귀형 구성이다.
다른 말로 여로형 구성입니다. 이런 얘기 용어니까 좀 알아두자 이거지. 다음 페이지. 이거 끝나면 보내준다는 얘기를 섣불리 한 것 같은데. 지금도 내가 아까 한 말 취소해도 되냐? 안 돼요. 지금도 목욕탕 속에서 듣는 말마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은 없지만 왜 조선인들을 비하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비하하고 있어? 대만의 생번보다는 낫다. 그냥 원시인 취급하는 거지.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비하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랜 목욕병에서 깨어날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자아냈을 뿐이다. 저 외놈들이 조선 사람 무시하는 이야기를 보다 더 많은 조선인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받아 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끝이야. 더 이상 없어. 그들은 여전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 그래. 시골에 들어가면 좀 위험하지 않은가요? 좀 그렇지 않냐? 정말 깡총 같은 데인데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외놈들이 혼자서 쫄래쫄래 돌아다니면 맞아 죽을 것 같지 않냐? 에이, 뭘요? 어딜 가든지 조금 더 염려 없습니다. 생번이라고 해도 요보 조선놈들은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고 황병인데 손 하나 꼼짝할 수 있나요? 그만큼 통제와 탄압이 심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데라우치상이 누구야? 밑에 보면 데라우치 마시타케 1912년 한국 통감으로 취임하고 국걸 피탈 이후 초대 총독을 지낸 것들. 그러니까 조선 최사령관 정도 이 정도 느낌이 더 좋은 것 같다. 조선 담당. 참 손하기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지들 입장에서 해보면 일 겁나 잘하는 거겠지.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아유, 할 것이야 많죠. 어딜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는 돈 모을 것이 또 하나 있죠. 무슨 말이야? 조선에선 뭘 해든 굶어 죽지는 않지만 돈이 확실히 돈 되는 건수가 있어. 자본도 없이 힘도 안 들이고 완전 대박이지 사업으로. 이렇게 자본도 안 들고 힘도 안 드는데 확실히 돈이 되는 사업이 있어. 표독한 위인이 충동하는 수작이다. 그렇지.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접근해가지고 야 사업 하나 할래? 자본금은 없어도 돼. 어렵지도 않아. 돈 확실히 벌 수 있어. 그런 일을 하면 그 일을 할 거야? 뭔 일이고? 뭔 일인지 볼 필요가 없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 자본금도 필요 없고 돈도 힘도 안 드는데 돈 되는 일이 어딨어. 부잣집 어디고? 어? 부잣집에. 평로 부잣집에 부잣집을 그런 기생충처럼? 부잣집에 대 부잣집. 그런 식으로 우리 인격을 버리지는 말자. 이렇게. 이거 수작이야. 내가 확실하게 그냥 인생 더 살아온 아저씨로 얘기하는데 야 이거 돈 되는 거야. 한번 투자해볼래? 절대 아니야. 어? 그럴 리가 없어. 어? 야 저 주식이 오른데 라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그 이야기 들은 대한민국에서 한 2,500만 번째 사람이야? 그런 얘기가 나한테 들어올 리가 없어. 표독한 위인이 충동하는 수작이다. 저 새끼 수작 부리고 있네. 에이 그런 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리가 어디 있어요? 촌뜨기 선생은 그 큰 눈을 더 동그랗게 뜨고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마주 쳐다봤습니다. 왜요? 한번 해보시려고 사기꾼 새끼들이 대놓고 제발 같이 합시다가 아니라 상대편이 몸 닳게 만드는 것이. 얘기해 달라고 해봐. 그러면 내가 튕기는 듯 얘기해 줄게. 그는 이렇게 한마디 충동이며
무슨 의미나 있기나 한 듯이 그 악독하여 보이는 얼굴에 교활한 웃음을 띠고 저 새끼는 악독해 보여. 교활한 웃음을 띠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주도하고 사기치려고 하는 것 같은 새끼가 부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시골에서 죽도록 땅 파먹고 거꾸로 지는 것보다 땅 파먹다가 시골에서 죽도록 농사나 짓다가 거꾸로 죽는 것보다 편하고 재미있습니다. 게다가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쓸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번다라는 이야기네요. 여전히 뱅글뱅글 웃으면서 이 순실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대로인 것 같은 촌뜨기를 꼬시고 있다. 아유,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 같은 장사가 있으면 하나뿐인가요? 선반에서 떡 떨어져. 그럼 어떻게?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떡 꿀떡 먹힌 거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지. 누워서 떡 먹는 여정. 하기 쉬운 장사. 그렇게 하기 쉬운 거면은 하죠. 촌뜨기는 차츰 침이 괴어오는 수작이다. 어떻게 해요? 저기 교활한 놈의 수작에 넘어가는 중이야. 근데 거의 다 넘어왔어. 이 정도. 그러나 미천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이 새끼들. 우선 얼마 안 되지만 보증금이 좀 필요하고요. 양복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당신이야. 형님이 헌병대에 계시다니까 신분 염려 없이 보증금 없이도 좋겠지. 교활한 외놈이 있어. 시골 촌뜨기 같은 외놈이 있어. 목욕탕 안에 가가지고 우연히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시골 촌뜨기가 얘기해. 얘 형이 일본 헌병이래. 요 교활한 놈이 그 얘기를 듣고 저 시골 촌뜨기를 끌어당기면 내가 하는 일이 조금 쉬워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야. 제 딴에는 무슨 큰 직업이라 얻어주는 듯 싶게 보증금을 특별히 면제해 주겠다라는 오만한 태도 어깨를 뒤틀며 호기 만장이다. 허세를 부리고 있다. 한편 촌뜨기는 양복 입는다고? 속으로 해 하는 기색이다. 딱 봐도 진짜 얼빵하게 생기고 하는 짓도 어수룩한 인물인가 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을 누가 제안하면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차라리 형이 스타트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솔직히 좀 시작부터는 어려워서 한 1년은 한 달에 100만 원 밖에 못 줄 것 같아. 형이랑 같이 일해볼래? 차라리 그런 데는 나을 수 있어. 저기 누구야? 그 누구지? 박세로이 나온 것처럼 그 드라마 뭐지? 이태원 클라스처럼 알바비 대신에 알았어. 그러면 나 지분으로 줘.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차라리 되든가 진짜 열심히 해서 그 회사를 키우든가 차라리 그건 낫지. 우리 사줘. 우리 사줘. 나중에 월급 지분으로 줘. 그러면 되지. 거기 그 여자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잖아. 그러나 정작 그 직업의 종류가 뭔지는 좀처럼 가르쳐주지 않는다. 교활한 놈이야. 실상 곁에서 엿듣고 있는 나도 궁금한데 그런 소리를 듣는 시골놈은 한층 더 호기의 눈을 번쩍이며 앉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토설치 않는 것은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은 그 외에 두세 사람이 들을까 꺼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욕조에 교활한 놈 하나 있고 어수룩한 시골 촌뜨기 같은 하나 있고 나는 요쯤에 있고 또 한 두어 명쯤 이렇게 있는데 얘한테 얘기하는 게 얘네들한테도 소리가 들릴까봐 조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시골 촌뜨기는 더 몸이 달아서 제발 해주고 싶게 만들어 자기의 부하가 되겠다라는 다짐까지 바꿔서 이야기하려는 순간까지 됐다.
그게 뭔지 모르는데 저 끼워주시면 제가 진짜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뭔데 어디 있단 말이오?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가만 듣고 있다가 욕탕에서 시뻘겋게 달아오른 몸뚱이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면서 물어본다. 그자도 물속에서 불뚝 일어서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번 욕탕을 쓱 휘돌아보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조심스러운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이야기에 무심히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멱을 감는 걸 살펴본 뒤 안심한 다음 목소리를 낮추면서 입을 벌린다. 실상 누워서 떡 먹이지. 앞에 속담 하나 나온 거 있죠. 뭐 선반에서 떡 떨어지다. 똑같은 거. 나도 일본에 가면 세 번째인데요. 내지면은 일본 본토예요. 일본 본토에 각 회사와 연락해서 요거들 조선인들을 붙들어 오는 건데요. 일본 회사에서 일을 하게 조선 노동자를 속여서 뽑아오는 건데요. 일종의 인력사무소 같은 거. 즉 조선 쿨이면은 무슨 뜻이에요? 육체 노동자예요. 조선 육체 노동자 말씀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노동자를 빼오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대개는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도, 강원도, 평안도에서의 모집을 해오는 건데요. 그 중에 경상남도가 제일 쉬워요. 왜 그랬을까? 외놈들 땅하고 가까우니까 일하기가 훨씬 수월한 거지. 가까우니까 외놈들 헌병이나 순사들도 많이 깔려 있을 거고. 그자가 여기까지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버려서 됐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일본인들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표독한 위인 상대방을 꼬시고 있고 시골 촌뜨기 관심을 드러내고 있고 두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고요. 포인트는 요거죠. 당시 조선인들을 대하던 일본인들의 생각과 태도. 뭔데 조선인들을 원주민 취급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냥 팔아먹을 수 있는 존재로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됐고. 다음 페이지.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와, 저렇게 조선 노동자를 팔아먹는 이게 진짜 현실인가? 참혹한 현실을 인식했죠.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봤거든. 야, 조선인들이 왜 일본에 와서 일을 하지? 왜 저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돈도 못 받고 목숨 받으면서 목숨 걸어가면서 왜 저런 데서 위험한 데서 일을 하고 있지? 라고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생각했었는데 다 이런 새끼들 때문이구나 라고 알게 된 거지.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에 몸을 빨려가는 것이 모두 이런 고정놈 같은 협작불황들,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의 술중 교활한 꾀에 빠져 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한번 야, 조선인들을 팔아먹는 게 저 새끼였어? 그자의 상판때기를 치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적개심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계속 얘기하죠. 적개심 느끼는 거에서 끝이야. 그렇지. 이 자의 형이 헌병군조라는 것을 듣고 이용할 작정으로 반가워한 거로구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앉아있습니다. 그놈은 교활한 놈, 어안이 벙벙해서 듣고 있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이리저리 바라보고 빙긋 웃으며 또 말을 이어섰다. 사업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줘. 왜 남쪽 지방에는 음모자가 많고
북쪽 지방으로 갈수록 적은가 했더니 이 남쪽 어디? 경상도 여기에는 내지인 일본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모든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북으로 쫓겨서 만주로 기어들어 가거나 남으로 현해탄 건너가거나 둘 중에 한 가지 갈 게 없는데 조선 땅에 있고 외놈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쳐들어오면 여기에서의 삶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은 오히려 일본 본토로 가거나 북쪽으로 달아나거나 그랬는데 누구나 그늘보다 양지가 좋으니까 묘보들 생각에도 1년 12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줄인 배 채우기는 고사하고 보릿고개에 시래기 쪽으로 부중이 나서 되질 바에야 차라리 화려한 동경, 오사카에 가서 흥청망청 살아보겠다라는 요령이거든. 소문이 거짓으로 나있지. 야, 일본 가서 공장에 취직해서 일하면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고 좀 술도 마시고 놀래면 놀 수도 있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것이. 그러니 젊은 촌의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계집 애들까지 나도 하고 나서거든. 모집이야 쉽지. 하긴 그것도 그래. 아직 북선 지방 저기 함경도 평안도 이쪽에 우리 내지인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히 사니까 음모자가 적지만 미후불원에 조만간 곧 쪽박을 차고 나설 것이다. 이자는 자기 설명에 만족한 듯이 대단의 득이 만면이다. 어때? 목에 힘주고 거들먹거리고 있죠. 그래. 그렇게 모집을 해가면 돈이 얼마나 떨어지나요? 넘어갔어. 촌뜨기는 구수하다라는 듯이 침을 흘리면서 듣는다. 얼마나 뭐요? 차비가 있지. 일당이 또 따로 있지. 게다가 한 사람당 1원에서부터 2원이니까 그건 회사와 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니까 기본 월급 주면서 수당이 있어. 인당. 그걸 뭐라 그러지? 옵션? 보너스는 아니고 한 만큼 벌어간 거 뭐라 그러지? 수당. 가령 방적 회사의 여직공 같은 거는 너무 힘들지 않은 일이야. 그러니까 임금이 싸. 모집원 수수료도 싸. 그런데 광고 같은 거 지금 시세로도 1원 50전에서 2원 50전까지 하지. 가령 1000명만 맡아서 데리고 가보쇼. 2, 3, 4 동안 여기에서의 사귀면은 열이에요. 한 2, 30일 동안 엽이나 일당에서의 남는 것을 그까짓 거는 뭐 그만두고라도 원래 기본급은 얼마 안 돼. 근데 1인당 1원 50전에서 2원 50전 곱하기 1000명 하면 얼마야? 1,500, 600원. 그러니까 2,000원씩 떨어져. 그런 벌이가 이 판에 어디 있어? 나도 맨 처음에 그걸 제주도에서의 모집해서 갔는데 그때에 500명 모아주고 실살고로 실제 순이익이 1,000원. 실살고 순이익이 1,000원. 두 번째는 올 가을에 800명 해서 북해도 종미 탄광에 보고 2,000원 벌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됐을까요? 때려주기 새끼. 가만 놔두면 안 돼. 노동자 모집원이라는 자에는 입에 침이 없어 1,000원, 2,000원 신이 나서 외이며 목욕탕을 나왔다. 배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이런저런 조사를 받고 거리로 나선 나는 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놀란다. 김천역에서 내려서 형을 만난다. 아유, 형. 근데 우리 지금 되게 먹고 살만해. 그렇지 않겠어요? 일본에 유학까지 하고 결혼도 해놓은 상태에서 되게 먹고 살만해. 형은
전처가 아들을 못 낳아서 새로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말하는데요. 환장하거든요. 이 시절에는요. 1910년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 지상주의 그런 얘기죠. 나는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형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형은 총독부 법에 의해서 지금부터 무덤은 공동묘지로밖에 쓸 수 없다라고 말하며 산소 걱정을 합니다. 왜 외놈들은 조선에서 공동묘지법을 만들었을까? 이 새끼들도 조선 사람들 땅 뺏으면서 그 땅에 무덤이 있으면 찜찜한 거야. 그리고 무덤이 있으면 그것만큼은 조선 사람들이 엄청 반항하거든. 우리 조상님이 이제 이 땅만큼은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지금부터 무덤은 공동묘지만 쓸 수 있다. 개별적으로 니네 산에 못 쓴다. 이 얘기인 거지. 왜? 땅 뺏기 쉬우려고. 이런 거지. 아, 외놈들이 조선의 땅을 어떻게든 돌려 앉혀서 빼앗아 가려고 이런 법을 만들었구나. 라는 걸 나는 파악해. 왜? 지식인이니까. 근데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은 어때? 아, 공동묘지법? 그러면은 아 뭐야? 거기 땅도 아니고 무조건 다 화장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씨 화장하기 싫은데 그냥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쟤네들이 왜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 확인한 생각은 안 하고. 나는 집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집안 식구들의 만류에 발이 묶인다. 야, 오랜만에 왔는데 좀 쉬었다 가라. 집안이고 사회고 여기 체크. 조선 전체가 구덕이 끓는 공동묘지 같다고 생각하는 나는 사랑보다 연민이 앞섰던 아내를 가련하게 여기듯 그리고 얘기해. 야, 아내 죽고 장례 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형이 얘기해. 야, 세장가 들어야지. 아, 됐어요. 하면서 탈출하듯 다시 동경으로 떠납니다. 현실에서 도피하죠. 왜? 적어도 일본 땅에서 유학하고 있으면 이런 험한 꼴을 보지는 않거든.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당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나의 시각으로 본 조선의 전 근대적인 문제점. 형이 아들을 위해 새 아내를 맞이합니다. 공동묘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아내가 가슴의 종기에 내서 죽어왔는데도 양의를 찾지 않았다. 이거 아내 살리려면 살릴 수 있었겠구나 생각하는 거지. 작품 결말의 의미. 아내의 초상을 치른 후 황급히 동경으로 돌아갑니다. 나로 대표되는 지식인은 무책임하고 소극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어. 독립운동에 투신해야지. 그게 오히려 조금 더 비현실적이지. 오히려 더욱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인 설정입니다. 됐을까요? 이 제목이 원래 뭐로 연재되고 있었다라고요? 묘지. 네. 뒷부분 줄거리에 등장하는 무덤은 원제 묘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의 무기력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며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무덤 속에 비유했다. 그래서 어떤 대사도 나오냐면 야, 이미 무덤 속에서 살면서도 다음에 갈 무덤 걱정하고 있구나. 이런 대사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이광수의 무정은 일단 안 할 거예요. 해야 되나? 아니요. 할까? 하자. 이 작품에 나타난 일본인들의 대화를 통해 당시 일본인들은 조선인을 어떻게 생각했나? 야만적인 존재. 온순해? 꼼짝 못해? 돈벌이 수단이지. 이 새끼들은 조선에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보면 어떨까? 어우 씨 저게 얼마? 어우 1,500원. 어우 씨 1억 있을 거야.
밥 처먹으면서 식당에서 어우 500원 이러고 있을 거야. 조선에 대한 나의 현실인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별 생각 없었지만 무관심했었지만 욕탕에서 일본인의 대화를 들으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적개심과 분노를 느꼈죠. 조선의 참담한 현실과 조선인의 고통받는 현실을 인식했습니다.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만세전의 시대적 배경 언제? 1918년. 문학사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사실주의 소설. 조선인 노동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일본 각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까? 저 새끼들한테 속아서 갔겠지. 그리고 이제 이 대화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근데 그렇게 꼬신다고 다 넘어가나? 살살살살 입 털어놓고 그 다음에 빚이 있으면 빚 좀 갚아주고 근데 빚을 지돈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너 여기에 가서 일하게 될 건데 여기에서 일하면 월급이 얼마거든? 그거 나한테 잘 얘기하면 내가 값을 땡겨다 줄게. 그래서 월급을 미리 땡겨다 받아다 주는 거야. 이게 뼈도 박으면 어때 이제? 그럼 이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 내 돈 한 푼 안 쓰고 얘를 보낼 수 있어. 그런 식의 또 작전을 쓰더라고요. 됐고요. 내용은 다 아실 테고 다음은 일제강점기 한국 노동자에 대한 기사입니다. 당대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일본 강점기 시절 일본의 고베 전철 건설을 위해 일본 전철업자들은 값싼 노동력인 일본인 1,500명을 뽑아오기로 하고 경상도 지역에 모집책을 보냈다. 도청, 군청의 협조를 받아 야, 이 나쁜 새끼들.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모집책을 보내고 도청, 군청의 협조를 받아서 뭐야? 국가 차원에서 이 지랄을 한 거야. 일본에 가면 일본인과 똑같은 임금을 주는 등 고급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하며 거짓말이지. 농민들을 유혹했다. 그러나 일단 일본으로 건너오면 상황은 달라. 공사 인원보다 두세 배 많은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일부를 쓰는 수법으로 노동자들의 목줄을 줄라고 500명만 있으면 되는데 한 1,500명 데리고 오는 거야. 그리고 얘기하는 거지. 어이쿠 일할 사람이 많네. 그러면 어떻게 해? 자기 스스로 임금을 깎거든요. 100원인데 임금이. 저 50원만 받아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임금 역시 일본인들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을 지급했다. 툭하면 떼먹고 밀린 임금을 달라는 요구조차 못하고 싸늘한 시체로 버리는 일도 흔했습니다. 어딨어? 당대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조선인에 대한 일제의 노동력 착취의 행태가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됐나요? 다음 페이지. 사실주의 소설의 대표작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물음에 유의해서 작품의 특징을 설명해 봅시다. 사실주의 소설은 당대의 현실의 객관적인 재현을 추구합니다. 시대 상황을 대변하는 인물도 있고요. 문제적인 사건을 엮어나가기도 하고 당대 현실을 총체적으로 묘사하고 세부적으로도 자세히 묘사해봅니다. 만세전은 이거에 다 들어맞는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이 작품은 사회 현실에 무관심했던 전형적 지식인 나를 주인공으로 설정합니다. 나의 시선으로 조선인을 착취하는 일본인 사업가의 비양심적인 행태를 목욕탕이라고 하는 공간에서의 벌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일본인 사업가의 비양심적인 생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사실적인 묘사는 당대 비극적인 현실을 나타내주고요. 동시에 주인공이 현실 인식하고 각성하는 계기를 마련해줍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만세전의 뒷부분과 무정의 일부분입니다. 다음 활동을 해봅시다. 나는 안 읽어도 가는 읽을 거예요.
요 영상섭의 만세전 요 부분은 조선에서 아까 일본에서 저기 아내가 위독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방 가서 정자랑 차 한잔 마신다고 그랬었죠. 그 정자한테 쓰는 편지예요. 지금 내 주위는 마치 공동묘지 같습니다. 조선은 묘지 그 자체입니다. 생활력을 잃은 백의의 백성들. 백의는 뭐예요? 흰옷, 상복, 상복. 백주에 횡행하는 이매명량 온갖 도깨비 같은 존재가 뒤엎은 이 무덤 속에 들어앉은 나로서는 어찌 꽃의 소서울에 호흡하고 춤추기를 바라겠습니까? 이 무덤 속에서는 숨도 못 쉬고 춤출 수도 없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하나나 내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용기와 희망을 돋워주는 것은 없습니다. 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용기 주는 것, 희망을 주는 것은 이 조선 땅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냐? 이러다가 이 약한 나에게 찾아올 것은 질식밖에 없을 것이다. 나 여기 조선에서 계속 있으면 내가 숨막혀 죽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장미꽃 속이 속에 파묻혀 향기에 도취한 행복한 질식이 아니라 대기에서 절연되어 있는 대기와 완전히 끊긴 무덤 속에서 화석이 되어가는 구더기의 몸부림의 질식입니다. 조선인들이 생계를 잃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내가 숨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질식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소학교 선생님이 샤벨, 환도, 칼을 차고 교단에 오르는 나라가 있는 걸 보셨습니까? 나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다. 고뇌하고 고민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편을 들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은 반갑고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정자는 일본인인데 조선인이 나와 그냥 친해, 생각이 통하고 교감을 하고 있지. 정자는 나한테 시대 현실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것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지. 그런 칭찬은 고마워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성하는 고민이고 오뇌가 아니라 겨우겨우 발길과 채찍 밑에 부대끼면서 숨이 죽어 엎드려 거세된 존재에게도 존경과 동정을 느끼십니까? 저 옛날에 당신은 나를 존경하고 편들어 주신다라고 했지만 저는 발길과 채찍 밑에 부대끼면서도 숨이 죽어 엎드려 있는 거세당한 존재인데 그래도 저를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거예요. 당신은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뜯어먹고 있는지 솔직히 본 적이 없잖아요. 하도 못생겼으면 가엾다가도 화가 나고 미운 법입니다. 영민의 정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영민은 아무것도 구하는 길에 못 됩니다. 이젠 더 이상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돈을 좀 담아서 편지를 보내고 이제 우리 더 이상 연락하지 맙시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됐을까요? 됐고 밑에 나와 있는 무정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번 만세전에서의 내가 현실을 대하는 태도 체크는 하셔야지. 부정적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은 있으나 극복할 방법이나 의지는 없어요. 하지만 무정의 형식이는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형식이 여자 이름이에요. 시대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내가 지니고 있는 현실적 한계, 사회 현실에 무관심했지만 어쩌고 저쩌고 비참한 현실에 분노를 느끼고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절망적 인식과 경멸적 태도를 드러낼 뿐
실천적 행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약한 지식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광수의 무정에 나오는 형식이는 저들을 깨우쳐야죠. 어떻게 교육으로, 어떻게 과학으로 한번 힘내봅시다. 화이팅! 이렇게 직접 나서는 사람. 만세전에 나오는 나는 그냥 말만 하고 생각만 한다. 됐습니다.